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뭐 내만여의 날이라고 진행이 됐는데 별일 없었죠? 그리고 JP 모건이 또 과대평가 거품 대상은 테슬라입니다. 대폭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모르간 씨가 대체 저분의 역할은 뭘까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일까요? 투자자들의 경찰. 테슬라는 거품이 끼었고 작전 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대피하세요. 내가 당신들 살려주겠습니다. 이런 역할일까요? 뭔가 급한가 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는 투심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슬라를 매수하겠다 얘기했다가 안 산 전력이 있죠. 대신 한국의 테슬라 바로미터인 그 모모 종목을 샀다가 지금 거의 뭐 한강 갈 뻔하다가 이제 괜찮아졌죠. 아무튼 이 JP 모건이 셀트리온 리포트를 이상하게 써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눈총을 받았는데요. 얘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셀트리온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얘들은 기업 가치보다는 본인들 이득에 따라 리포트를 쓰는 투자사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투자회사잖아요. 투자회사면 자기들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들 돈 까먹으면서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줄까요? 아니면 뭔가 거짓 정보를 흘려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들이 돈을 취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게 믿는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 말을. 왜 모르는 사람 말을 안 들으면서 주식시장에만 뛰어들면 이상한 막 리딩방 같은 데 가입하고 뭐, 뭐 이상한 얘기만 들으면서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의 가치관과 분석력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JP 모간이에요. 이제 어제죠, 어제. 테슬라 shares are dramatically overvalued라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타겟 프라이스도 웃겨요. 지금 거의 뭐 600불이 넘어 있죠. 600불이 넘어. 이게 액면 분할을 하고도 600불이 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목표 주가가 80불이었고 10불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과대평가됐다. 너네 좀 있으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군요. 만약에 망할 것 같으면 자기도 공매도 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있는 겁니다. 골드만 삭스예요. 이름 참 찰지다. 얘들은 Electric Vehicle이라고 하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적용이, 어댑션이 아주 증가하고 있고 배터리 프라이스, 그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빠르게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원래 455불이었는데 780불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은 결국엔 또 캐삭방에 들어간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렇게 대치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둘 다 바본 것 같습니다. 둘 다 바보라기보다는 후이보노,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후이보노라고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입니다. 자, 이 두 바보가 얘기한 걸 보면 JP 모간은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공매도를 했겠죠. 당연히 공매도를 했을 겁니다. 저 공매도 안 하고 저런 소리 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왜? 얻는 게 뭐죠? 골드만삭스는 매수를 했거나 이제 떠넘기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골드만삭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455불인데 780불로 가겠다라고 갈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기들 말이 파급력이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지금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믿고 사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야겠죠. 자기들이 진짜 살 거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은 거는 여러분들 고급 정보 있으면 친구들끼리 나누지 않나요? 정말 고급 정보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나누고 정말 고급 정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옆에 땅이 도로가 생긴대요. 그런 정보를 들었어. 진짜 세계에서 최초로 본인이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가 사겠죠. 맞죠? 근데 그 정보를 듣고
자기가 사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냥 광장에 가서 여기 도로 들어온대요 여러분 여기 도로 들어오니까 얼른 땅 사세요 여기는 정말 유망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케이스만 생각해 보면 저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는 너무 속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 주머니를 털어먹는 방법이라고 영상 올렸던 게 있지만 거기서 얘기한 게 다 그런 겁니다. 다 본인들의 속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쿠이보노이고요. 테슬라 주가 전망을 쭉 체크해 보죠. 간단하게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국계 뉴스를 계속 검색해야 돼서 조금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00 그 코로나 폭락 구간 이후부터 JP 모건이 그 비중을 어떻게 그 축소를 제시하고 주가를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코로나 폭락 구간이었죠. 이때는 폭락 구간이었는데 이때 그 JP 모건 친구인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지금 주가 싸지 않아 사면 안 돼 사면 죽는다 라고 했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 몇 배나 올랐는지 보이시죠. 아무튼 이때 5월 초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저는 이때 해킹 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 is too high IMO in my opinion입니다. 내 생각에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너무 아주 매우 비싸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예, 그것도 빼빼로 11시 11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테슬라에 이상한 작전 세력이 붙어 있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주가 상승세를 좀 저지해야겠다. 약간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헛소리였죠. 생각해보면. 그 뒤에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폭락했죠. 예,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그 뒤에 JP 모건이 7월 초에 비중 축소를 또 제시했어요. 그때 55불에서 59불로 올렸습니다. 이건 액면 분할 고려한 그 금액이에요. 그리고 10월 5일에 다시 비중 축소를 제시하면서 65불에서 75불로 제한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5일이에요. 지금 이번에, 이거 잘못했다. 10월 5일이 아니고 12월 10일에 대폭락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75불에서 90불로 올렸어요. 되게 재밌죠? 생각해보면 얘들 폭락 얘기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목표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세선을 볼까요? 예. 추세선 대충 그으면 안 되겠다. 예. 좀 정확하게 그으면 자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예, 올라가고 있죠. 분석해 보면 이때 그 트레이 발생했고 상승 이때는 뭐 페일러 스윙 아니었겠다.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돌파하고 자 이렇게 되죠. 지금 보관법 쓰면 이렇게 되죠. 돌파했다가 지지 못하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차선을 바꿔서 밑으로 움직이다가 역머리경 찍고 올라가서 돌파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전에 형성했던 채널에 상단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높죠. 이거 여기서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리포트는 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상승하길 바라는 건 확률상 너무 나빠요. 왜냐면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채널이에요. 이거는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찰스 씨도 이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 채널이 이 현실주의자 채널이 아니고요. 요 채널, 예, 요 채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채널링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높은 상태다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투심이 과열됐어도. 그래서 투심 과열 구간이긴 하니까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여기서 옆으로 행보해주면 좋은 거겠죠. 예. 이 채널 상단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팔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까지 받아먹고 있다는 게 횡보라는 거겠죠. 자, 저금리 구간입니다. 지금 제로금리죠. 성장주가 유리합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금리라는 건 뭡니까? 나한테만 저금리가 아니에요. 기업들도 훨씬 더 우리보다 유리한 금리로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는데 대치되죠. 성장주는 결국에는 투자가 많아야 돼요. 지금 얘들 테라 팩토리, 뭐 기가 팩토리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되는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근데 뭐 S오일 같은 S오일이나 아니면 뭐 그 뭐야 쉘가스 같은 업체들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돌려주죠. 근데 이런 성장주들은 배당을 작게 하는 방면에 돈 번 거를 다 투자합니다.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이죠. 반도체가 캐시카우 같지만 엄청난 투자를 해야지 거기서 뽑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성장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투자금을 이끌어오기 가장 편하겠죠. 나한테 투자하는 투자가들도 돈을 저금리에 이끌어와가지고 투자를 할 거고, 내가 직접 은행에 빌리는 그 차입금도 굉장히 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100% 유리하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가 뜨뜨미지근한 거죠. 이러다가 경기가 회복돼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테이퍼링은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 양적 완화의 반대죠. 테이퍼링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기 방어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가 유리해진다. 그게 순환매, 섹터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죠. 내마녀고 뭐고 증시 별일 없었습니다. 역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시맨이 콜라병 보고 오오오 신이다 신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내마녀의 날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을 보면 내마녀의 날, 뭐 코스피 하락, 뭐 코스닥 상승 마감, 뭐 내마녀의 날 약보합 마감. 참. 그 중에 내마녀의 날에 반전 드라마 펼친 코스피 방심하지 마라. 방심은 아무도 안 하는데요. 이 돈이 오가는 투자판에서 누가 방심하고 있죠?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주도한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날 장중 상승 반전이 다시금 사상 최고치 행진의 시작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을 하셨네요.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 무슨 말인지 보면 됩니다. 3월 20일 최저점 당시의 코멘트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이분이 또 연구원이었는데 지금 투자전략팀장으로 승진했네요.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 연일 패닉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일정 부분 제어될 것이라며 아직 코스피 추세 반전을 논하기는 이르다. 3월 20일입니다. 최저점 찍었을 때예요. 2008년 10월 단기 저점 확인 이후 2009년 3월까지 5개월간의 박스권 등락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접근법은 좋습니다. 지난 그 금융위기 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이때 최저점을 찍을 때 아직 이르다 라고 한 걸 보면 약간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분은 투자전략팀장으로 승진했네요. 좋네요. 저 회사. 한국전력이 의문의 상승을 했습니다. 제 포트넷 최고 비중입니다. 댓글에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제 포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제가 코로나 하락 때부터 해서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했죠. 최저점에서 못 샀어요. 이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여기 샀으면 기념품으로 가지고 제 미래의 딸이 아니고 지금 있죠. 제가 없는 딸로 만들 뻔했습니다. 제 딸에게 딸아 내가 발바닥 각질을 선물해 주마 라고 하면서 휠러홀딩스랑 현대위아랑 한국전력을 주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흐름이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요점은 발바닥 각질을 선물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 하락 하단에서 추가 매수를 계속 했어요. 이때 추가 매수 그 뒤로 안 했죠. 제가 2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비중을 태우고 구경 중인데 갑자기 올라갔어요. 모처럼 오늘 한전, 근데 늘어나는 환경비용은 부담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오늘 한전 주가가 저평가되는 핵심 요인이 환경비용 급증으로 인한 장기 성장성 우려이기 때문이다.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유예요. 한전 주가가 저평가되는 핵심 요인. 이거 RCP랑 REC에 대해서 제가 한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그 내용이 있고요. 근데 한국전력 주가가 저평가되는 핵심 요인은 환경비용 급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던 게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했는 건데 탈원전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고 그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가 되면 한전이 좀 고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작년처럼 그 약간 탈원전 때문이라기보다는 원전의 점검 일수가 늘어나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원전 가동률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수익성은
나빠질 수가 없다라는 제 전망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작되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유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러니까 원자재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석유를 사와가지고 그 발전소를 돌려요. 근데 석유값이 폭등해요. 그럼 내 발전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세를 올리지 않으면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구조인데 연료비 연동제를 하면 전기세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전력 주가는 올라가서 좋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시작하게 되면 전기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전기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컴퓨터, 스마트폰 충전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충전하면 되지만 아무튼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간접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접세네요. 간접세라기보단 직접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한국전력으로 해지를 해야 한다. 예, 우리라기보단 접니다. 저. 예. 한국전력은 느린 종목이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수하시고 제 멱살을 잡으셔 봐야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 어차피 좋아질 겁니다. 지금이 최악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올린 절대 손해 안 본다 한국전력이라는 영상에 설명을 해뒀습니다. 아, 좀 빨리 달려야겠다. 이제 20분 넘기면 안 돼요. 오늘 한 5분만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은 꿈. 외신입니다. 이 시비가 PEPP라고 하면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긴급하게 구매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산 같은 거, 채권 같은 걸 매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유로존은 좋겠죠. 야, 채권 산다. 약간 이런 거죠. 자블리스 클레임이랑 CPI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블리스 클레임이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뒤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스탁이 혼조세로 열리고 있다. 이게 스티뮬러스 되드락. 스티뮬러스에 대한 그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고요. 에어비앤비가 트레이딩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도어대시가 그 IPO에서 상장 데뷔했죠. 데뷔하고 엄청난 상승을 하고 끝났는데 지금 오늘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뭐 계속 오를 수는 없겠죠. 뭐 증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현재 증시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브렉시트가 can get kicked another 4 days. 뭐? 아, 이 소리였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붙여넣을 땐 제가 대충 보고 붙여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에 관련된 기사구나.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는 기사구나라고 생각해서 넣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사들을 넣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상세히 보거든요. 빠르게 보는 편이라서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4일 동안 길거리에 나뒹굴 거다라는 겁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논의가. 한마디로 4일 연장됐다는 뜻이에요. 자, 내신입니다. 스마트 개미들의 필승 전략, 외국인 대량 매도는 매수 신호다라는 또 빼빼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입니다. 야, 외국인 대량 매도하면 매수 신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기사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 기사가 가스라이팅이면 팔고 튀겠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얘들아, 외국인 매도는 대량 매도는 매수 신호야. 왜냐하면 그 뒤에 올랐거든.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2020년부터 외국인 팔고 난 다음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계속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국인 팔고 올라가고 외국인 팔고 올라가고 외국인 팔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외국인 팔 때 사면 올라가는구나 라고 기술적 분석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고 있는 거고요. 저런 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1.1억 빚에 쪼들린 신혼 57% 집이었고 43%가 에러 안 난다.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큰 이슈죠. 근데 애를 안 낳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집이 없는 건 지금 부동산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정부가. 그런데 애를 안 낳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대선이나 선거 때 출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하겠죠. 정치 테마주를 노릴 때 출산 쪽으로 당연히 또 집중을 해야 된다. 감에 의지했던 공정 A한테 맡겼더니 애한테 맡겼더니라고 했습니다. 저 큰일 날 뻔했죠. 애한테 맡기면 불량률이 한 3배 올라갈 겁니다. AI한테 맡겼더니 불량률이 32%에서 5%로 뚝 떨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메인 이슈가 뭐냐면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를 대비하려고 지금 계속 포트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사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다. 스마트 팩토리. 이거는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로 바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은 10 중에 9은 스마트 팩토리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이슈가 발생해 버리니까 공장이 멈추는구나. 공장이 멈추면 나는 거지가 되는구나. 요걸 느꼈어요. 그런 지금 그 실제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명을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가들의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업가들이 또 산업의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먹거리는 스마트 팩토리다. 어떤 업체가 할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솔루션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어떻게 확정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건 결국엔 로봇이다. 로봇 중에 매니플레이터, 팔로 구성된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코스피가 퍼 10배 시대가 끝났다라는 건데요. 내년 코스피는 기존 전망치인 2850선을 넘어서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국내에서 전일 경제 3법이 통과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지배구조 문제는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 그대로 뭐 해석해 보죠 그냥. 예.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분석할 때 나름 냉철하게 하는 증권사 중에 한 명입니다. 명이란다. 한 곳입니다. 코스피 퍼 10배 시대는 끝날 때가 되긴 했죠. 사실. 예. 이게 코스피 퍼 10배 시대가 끝나서 증시가 상승한다는 접근보다는 언제까지 퍼 12배에 머물러 있을 한국의 펀더멘털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IT가 한국이고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좀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통신요금 유보 신고제 가격이나 이끌까? 이거는 통신요금이 싸지기 때문에 아마도 통신사 종목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금 금리는 동결, 그 다음에 PEPP 시행, 금리도 동결했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해서 금값은 약간은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근데 그게 고지고대로 맞진 않아요. 예, 그건 옛날에 그냥 낡아 빠진 프레드 모형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예측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고 지난 수치보다도 안 좋게 나와서 지금 미증시는 안 좋을 법도 한데 현재는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긴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 건 예측은 했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10월에 볼 때. 10월에 락다운 얘기 나오고 확산세 올라가고 일부 주는 락다운을 시행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1월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라갈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맞죠? 이게 제가 어폐가 없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거고요.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야 23분이다. 시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은 기재부총리께서 홍남기 부총리죠. 혁신성장 빅3 현장 방문을 안 했더라고요. 비대면으로 했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RCEP 수출 유망업종 간담회 개최를 해서 철강, 그 다음에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지금 철강주가 날아가고 있죠. 제가 가장 눈여겨서 지켜보던 현대제철은 제가 타겟했던 가격에서 2배가 올라 있고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 가지고 있어요. 현대제철이 아직도 제 매수 대기 포트에 있는데요. 지켜만 보고 있어요. 거의 더블을 갔더라고요. 아쉽네요. 아쉬움주의자. 내일은 국고채 발행 계획이 있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 내마녀의 날 이렇게 움직였죠. 외국인 움직임, 이 누구인가? 맞죠? 예. 이렇게 움직일 건 뭐 현재 여러분들은 다 알았잖아요. 근데 뭐 그닥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거를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로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를 패대기 치는 외국인들, 저는 이건 약간 의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청산할 줄 몰랐네요. 일단은 외국인이 종가중에 팔고 나갈 움직임은 알았지만 이걸 누가 받을까 했는데 기관이 받았습니다. 기관의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이틀 안에 이 물량을 청산할 겁니다. 그거를 개인 투자자가 받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아까 첫 번째 내신 뉴스를 보면 개인이 거의 9천억을 샀네요. 외국인이 1.4조를 팔았습니다. 적게 판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증시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냥 장 막판쯤에
포지션 싸움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지수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로 보이고요. 시간에는 좀 평온했어요. 평온했고 코스닥 코스닥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아무튼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전력이 올랐기 때문에 전 진짜 제 포트의 10%, 11%라고 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오늘 전 굉장히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그렇긴 하고 또 볼만한 게 있나 여기서 쭉 보면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다. 네, 이것만 보셔도 알겠죠. 시장의 분위기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뜨뜻미지근했고 중소형주들이 반등하는 장이었다. 예, 현재 미증시는 다우존스 S&P 하락, 나스닥 상승 중인데요. 나스닥 많이 상승 안 했네. 아까 0.5%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좋습니다.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무관하지는 않겠죠. MSCI 펀드 지수가 플러스입니다. 지금 코드로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조금 떨어지고 끝났는데요. 코스피가. 근데 펀드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원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 정도 약세는 아니고. 예. 미증시 바이오 지수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는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알러지가 발생한다거나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러면 백신주가 출렁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백신주들은 상승하겠죠.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런 게임이 시작될 거니까 백신 관련주의 큰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했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곧 다가올 미래였고 아마득하긴 했지만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현되는 모습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저도. 구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구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관련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이라크 쪽에 어택을 받았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스티뮬러스 플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좀 오르고 있네요. 3%. 예, 이제 신한 레버리지는 어제 추가 매수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좀 떨어졌죠. 추가 매수했고 이제 더 이상 예, 신한 레버리지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얘들이 12월 선물까지 매수를 해뒀기 때문에 포트로 구성해놨어요. 그 안에 보시면 구성 종목이 얘들이 그때 롤오버를 대비해서 원래 차올 근월물만 구성을 해두는데 그때 선물이 마이너스 찍는 사태 때 얘들이 12월물까지 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패를 막기 위함이었죠. 그때 뭐 일견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때 당시 다음 달 근월물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서 투자자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그런 게 생각은 나네요. 금값은 횡보하고 있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매일 답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메일함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돼가지고 이상한 메일들이 막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메일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뭔가 스팸 메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가 노출이 돼서 그런 거겠죠. 스팸들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이 메일을 답장했나? 답장하지 않았나?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한 메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잘 확인해서 또 시간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다 찍고 나면 3시고 4시고 이러니까 자기 바쁜데요. 이번 주말에는 메일함을 좀 뒤져보면서 제가 놓쳤던 메일들 답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